드라큘라 12화. 스워드 박사의 일기 계속. 장례식은 다음 날로 잡혔다. 루시와 어머니를 함께 묻기 위해서였다. 나는 그 모든 끔찍한 절차를 처리했다. 장의사는 정중하고 능숙했으며 직원들도 그의 공손한 태도를 그대로 물려받은 것 같았다. 시신을 수습한 여인이 방에서 나오면서 은밀히 나에게 말했다. 정말 아름다운 분이세요.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희 업소의 명예가 될 분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반 헬싱은 항상 가까이 있었다. 집안이 어수선한 탓에 가능한 일이었다. 가까운 친척도 없었고 아서는 다음 날 아버지 장례식에 참석해야 해서 연락을 취해야 할 사람들에게 알릴 수도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반 헬싱과 나는 서류 등을 검토하는 일을 맡았다. 교수는 루시의 서류를 직접 살펴보겠다고 고집했다. 외국인이라 영국 법적 요건을 잘 모를 수 있다고 걱정이 돼서 이유를 물었더니 그가 답했다. 알고 있어. 내가 의사이면서 법률가이기도 하다는 걸 잊었군. 하지만 이건 법 때문만이 아니야. 자네도 알잖아. 검시관을 피하려 했을 때 나는 그보다 더 피해야 할 것이 있어. 이런 서류가 더 있을 수도 있거든. 말하면서 그는 주머니에서 루시가 잠든 채로 찢었던 가슴에 품고 있던 메모를 꺼내 보였다. 웨스털라 부인의 변호사를 찾으면 서류를 모두 봉인하고 오늘 밤 편지를 쓰게. 나는 여기 이 방과 루시 양의 방을 밤새 지키면서 찾을 것을 찾겠네. 그녀의 속마음이 낯선 사람들 손에 들어가서는 안 되니까. 나는 내 몫의 일을 계속했고 30분 만에 웨스털라 부인의 변호사 이름과 주소를 찾아 편지를 썼다. 부인의 서류들은 잘 정리되어 있었고 매장 장소에 대한 명확한 지시도 있었다. 편지를 막 봉하려는데 놀랍게도 반 헬싱이 들어오며 말했다. 존, 내가 도와줄까요? 시간이 났으니 힘이 되고 싶군. 찾으시던 것은 찾으셨나요? 내가 물었다. 특별히 찾는 게 있었던 건 아니야. 그냥 있는 것을 찾길 바랐는데 다 찾았어. 편지 몇 통과 메모 몇 장, 그리고 막 시작된 일기. 지금은 이것들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겠어. 내일 저녁 그 가여운 청년을 만나서 허락을 받으면 일부를 사용하겠네. 일을 마치고 나서 그가 말했다. 이제 존, 우리도 잠자리에 들어야겠네. 자네도 나도 잠과 휴식이 필요해. 내일은 할 일이 많겠지만 오늘 밤은 우리가 할 일이 없어. 자리에 들기 전에 우리는 가여운 루시를 보러 갔다. 장의사가 정성껏 꾸며놓은 방은 작은 분향소가 되어 있었다. 아름다운 흰 꽃들이 가득했고 죽음이 최대한 덜 끔찍하게 꾸며져 있었다. 수의 끝이 얼굴을 덮고 있었는데 교수가 조심스럽게 젖히자 우리 둘 다 그 아름다움에 깜짝 놀랐다. 키 큰 밀랍 촛불이 충분한 빛을 비추고 있었다. 루시의 아름다움이 죽음 속에서 완전히 돌아와 있었다. 흘러간 시간이 쇠락의 흔적을 남기기는커녕 오히려 삶의 아름다움을 되살려 놓았다. 나는 정말로 시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을 지경이었다. 교수는 엄숙하고 굳은 표정이었다. 나처럼 그녀를 사랑했던 것은 아니어서 눈물은 없었다. 그가 나에게 여기 있게 하고는 방을 나갔다. 잠시 후 홀에서 기다리던 상자에서 야생 마늘 한 움큼을 들고 돌아와 침대 위아래 다른 꽃들 사이에 놓았다. 그러고는 옥기단에서 작은 금 십자가를 꺼내 루시의 입 위에 올려놓았다. 수의를 원래대로 덮고 우리는 자리를 떴다. 내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예비 노크 소리와 함께 그가 들어오더니 바로 말을 꺼냈다. 내일 밤이 되기 전에 부검용 메스 세트를 가져다 주게. 부검을 해야 합니까? 내가 물었다.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 수술을 하려는데 자네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 지금 말해줄게.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한마디도 하면 안 돼. 그녀의 머리를 잘라내고 심장을 꺼내고 싶어. 외과 의사인 자네가 이렇게 충격을 받다니. 수술실에서 손 하나 떨지 않고 생사를 오가는 수술을 해온 자네가 말이지. 하지만 잊으면 안 되네. 자네가 그녀를 사랑했다는 걸. 나는 잊지 않았어.
수술은 내가 할 테니 자네는 도와주기만 하면 돼. 오늘 밤 하고 싶지만 아서를 위해 그럴 수 없어. 내일 아버지 장례식이 끝나면 그가 자유로워질 테고 그녀를 보고 싶어 할 거야. 그 다음날 관에 넣을 준비가 되면 모두가 잠든 사이에 자네와 내가 와서 관뚜껑 나사를 풀고 수술을 한 다음 아무도 모르게 원래대로 돌려놓겠어. 하지만 왜 그래야 합니까? 그 아가씨는 이미 죽었어요. 필요도 없이 가여운 몸을 훼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부검의 필요도 없고 그녀에게도 우리에게도 과학에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왜 그래야 합니까? 그럴 이유가 없다면 그건 끔찍한 일이에요. 그가 내 어깨에 손을 얹으며 한없이 부드럽게 말했다. 존, 자네의 아픈 마음이 안타깝네. 할 수만 있다면 자네가 지고 있는 짐을 내가 대신 지겠어. 하지만 자네가 모르는 것들이 있어. 나중에 알게 될 것들. 그리고 알게 되면 나에게 감사할 거야. 비록 즐거운 것들은 아니지만. 존, 우리가 친구가 된 지 오래됐는데 내가 이유 없이 무언가를 한 적이 있었나? 실수를 할 수도 있어. 나도 사람이니까. 하지만 내가 하는 모든 일에는 믿음이 있어.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자네가 나를 부른 것도 그 때문이 아니었나? 내가 아서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못하게 막았을 때 자네도 놀라고 경악했잖아. 그런데도 그녀가 아름다운 눈빛으로 약해진 목소리로 나에게 감사하며 거친 내 손에 키스하고 축복했잖아. 그리고 내가 그녀에게 맹세했을 때 그녀가 감사한 표정으로 눈을 감는 것을 자네도 들었잖아. 지금 내가 하려는 모든 것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 자네는 수년간 나를 믿어왔고 지난 몇 주 동안도 너무나 이상한 일들 앞에서도 나를 믿어줬어. 나를 조금만 더 믿어주게. 믿지 못하겠다면 내 생각을 말해야 하는데 그게 좋지 않을 수도 있어. 그리고 믿든 믿지 않든 나는 일을 할 거야. 하지만 친구의 신뢰 없이 일하면 마음이 무겁고 온갖 도움과 용기가 필요한 때 몹시 외로울 거야. 잠시 멈추었다가 그가 엄숙하게 말을 이었다. 존, 우리 앞에 이상하고 끔찍한 날들이 기다리고 있어. 우리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 좋은 결말을 향해 나아가세. 나를 믿어주지 않겠나?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약속했다. 그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 것을 문가에 서서 지켜봤다. 그대로 서 있는데 하녀 하나가 폭도를 조용히 지나갔다. 등을 보이고 있어서 나를 보지 못했고 루시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 모습이 가슴을 울렸다. 헌신이란 참으로 드문 것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아도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에게는 절로 감사한 마음이 든다. 이 가여운 아가씨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사랑했던 주인의 관 곁을 혼자 지키러 간 것이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전까지 가여운 그분이 홀로 있지 않도록. 오래도록 깊이 잠든 것 같았다. 반 헬싱이 방에 들어와 깨울 때는 이미 환한 낮이었다. 그가 침대 곁에 와서 말했다. 메스는 필요 없어. 하지 않을 거야. 왜요? 전날 밤 그의 엄숙함이 깊은 인상을 남겨서 물었다. 너무 늦었거나 너무 이르기 때문이야. 봐. 그러면서 작은 금 십자가를 들어 보였다. 밤새 누군가가 훔쳐갔어. 어떻게 훔쳐갔다는 건지요? 내가 의아해서 물었다. 지금 가지고 계시잖아요? 되찾아왔으니까. 죽은 자와 산 자를 모두 훔친 가치 없는 자에게서. 그 여자의 벌은 반드시 오겠지만 내 손으로 하지는 않을 거야.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의 의미를 완전히 알지 못했고 그렇게 모르면서 훔쳤을 뿐이야. 이제 우리는 기다려야 해.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떠났다. 나에게는 새로운 수수께끼 하나를 더 안겨주면서 오전은 우울하게 흘렀다. 낮에 변호사가 왔다. 풀맨 선즈 마르캉과 리더데일 사무소의 마르캉 씨였다. 아주 친절하고 우리가 해놓은 일에 감사해하며 세세한 일들을 모두 맡아주었다. 점심을 먹으면서 그는 웨스턴라 부인이 오래전부터 심장병으로 인한 급사를 예상하고 모든 일을 완벽하게 정리해 두었다고 알려주었다. 또한 루시 아버지의 상속 재산 일부를 제외한 모든 재산이 아서 호무드에게 남겨졌다고 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런 유언을 막으려 했습니다. 따님이 무일푼이 되거나 결혼에 있어
자유롭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부인께서 본인의 뜻을 따를 것인지 아닌지를 물으셔서 결국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방식이 아니었다면 부인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부인이 따님보다 먼저 돌아가셨으니 유언이 없었다면 제사는 고달민 경이 아니라 먼 친척들에게 갔을 테니까요. 정말 다행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는 오래 머물지 않고 나중에 고달민 경을 만나러 오겠다고 했다. 아서는 5시에 올 예정이었다. 조금 전에 우리는 사망방에 다녀왔다. 이제 어머니와 딸이 함께 누워 있었다. 장의사가 솜씨를 발휘했지만 오히려 더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였다. 반 헬싱은 원래 상태로 돌려놓으라고 지시했다. 고달민 경이 약혼녀를 단둘이 볼 수 있도록 해주자고 하면서 장의사는 자신의 실수를 부끄러워하며 전날 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상태로 돌려놓았다. 아서가 왔을 때 그의 모습은 처참했다. 그 건장한 남자다움도 거듭된 감정의 시련에 다소 주저앉은 것 같았다. 아버지를 진심으로 깊이 사랑했기에 그 상실이 큰 타격이었다. 나에게는 여전히 따뜻했고 반 헬싱에게도 정중했지만 어딘가 어색함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교수도 알아챘는지 나에게 눈짓으로 위층으로 데려가라고 했다. 그렇게 했고 혼자 있고 싶을 것 같아 문 앞에서 물러나려 했더니 그가 내 팔을 잡으며 함께 들어갔다. 자네도 그녀를 사랑했잖아, 친구. 그녀가 다 말해줬어. 자네만큼 그녀 마음에 가까운 친구는 없었다고 말일세. 그녀를 위해 해준 모든 것에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직 생각이 정리가 잘 안 돼서 말이야. 그 순간 그가 갑자기 무너지며 내 어깨에 팔을 두르고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울기 시작했다. 잭,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삶의 모든 것이 한꺼번에 사라진 것 같아. 이 넓은 세상에 살아갈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 나는 그를 최대한 위로했다. 이런 순간에 남자들은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다. 손을 꽉 쥐고 어깨를 감싸 안고 함께 흐느끼는 것이 가장 깊은 위로다. 그의 흐느낌이 잦아들 때까지 조용히 서 있다가 나직하게 말했다. 그녀를 보러 가세. 함께 침대 쪽으로 걸어가 수의를 들어 올렸다. 하느님, 그녀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시간이 흐를수록 루시는 더 아름다워지는 것 같았다. 놀랍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아서는 몸을 떨더니 마침내 의혹으로 전신이 흔들렸다. 한참 만에 그가 희미한 속삭임으로 물었다. 잭, 그녀가 정말 죽은 건가? 슬프게 그렇다고 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얼굴이 부드러워지며 젊음의 아름다움으로 돌아가는 일이 자주 있으며 특히 오랜 고통 끝에 찾아온 죽음일 때 더욱 그렇다고 설명했다. 의욕이 완전히 가시는 것 같았다. 한동안 무릎을 꿇고 오래도록 사랑스럽게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관 준비를 해야 하니 이제 작별을 고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돌아가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고 키스했으며 몸을 굽혀 이마에도 키스했다. 그러고는 어깨 너머로 자꾸 돌아보며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나왔다. 그를 거실에 두고 반 헬싱에게 작별 인사를 마쳤다고 했다. 교수는 부엌으로 가서 장의사 직원들에게 관 준비와 나사 조임을 진행하라고 했다. 방에서 나오며 아서의 질문을 전했더니 교수가 답했다. 나도 방금 뭔가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긴 했네. 우리 모두 함께 저녁을 먹었다. 가여운 아트가 최대한 잘 견디려 하는 것이 보였다. 반 헬싱은 저녁 내내 말이 없었다가 담배에 불을 붙이고 있었다. 그때 아서가 반 헬싱을 존경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언제나 저를 친구처럼 다정하게 대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이에게 베풀어 주신 친절에 감사드려요. 잠시 멈추었다가 이어갔다. 그녀가 선생님의 친절을 저보다 더 잘 알았을 거예요. 그때 선생님께서 행동하셨을 때 기억하시죠? 제가 무례했거나 부족했다면 용서해 주세요. 교수가 엄숙하고 친절하게 답했다. 그때 자네가 나를 온전히 믿기 어려웠다는 걸 알아. 그런 격렬한 행동을 믿으려면 이해가 필요하니까. 지금도 자네가 나를 믿지 못할 수도 있어. 아직 이해하지 못하니까.
앞으로도 이해하지 못한 채로, 이해할 수 없는 채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채로 믿어야 할 때가 올 수도 있어. 하지만 언젠가 자네의 신뢰가 완전해지고 마치 햇빛이 직접 비추듯 이해하게 될 때가 올 거야. 그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네 자신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지키겠다고 맹세한 그녀를 위해서 나에게 감사할 거야. 선생님, 저는 모든 면에서 선생님을 믿겠습니다. 아서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선생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귀한지 알고 믿어요. 제게 친구이시고 그녀의 친구이셨으니 선생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교수가 목을 두어 번 가다듬더니 말했다.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 물론이죠. 웨스털라 부인이 모든 재산을 자네에게 남겼다는 거 알고 있나? 아니요, 가연분.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면 자네 것이니 자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루시 양의 서류와 편지들을 읽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겠나?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야. 그녀도 분명 동의했을 목적이 있어. 모두 여기 있어. 모든 것이 자네 것이라는 걸 알기 전에 낯선 손이 닿지 않도록 내가 먼저 챙겼어. 아직은 자네도 볼 수 없지만 안전하게 보관하겠네. 한 글자도 잃지 않을 거야. 때가 되면 돌려줄게. 쉽지 않은 부탁이지만 루시를 위해서 들어주겠나? 아서가 예전에 자기다운 솔직함으로 말했다. 반 헬싱 박사님,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아마 루시도 그렇게 하길 원했을 것 같아요. 때가 올 때까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엄숙하게 말했다. 잘 결정했네. 우리 모두에게 고통이 있을 거야.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고 이것이 마지막 고통도 아니야. 우리는, 특히 자네는 달콤한 물에 닿기 전에 쓴 물을 건너야 해. 하지만 용감하고 이타적으로 의무를 다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그날 밤 나는 아서의 방 소파에서 잤다. 반 헬싱은 전혀 잠을 자지 않았다. 마치 집을 순찰하듯 왔다 갔다 했고 야생 마늘꽃이 가득한 관속 루시가 누워있는 방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백합과 장미 향기 사이로 무겁고 강렬한 마늘 냄새가 밤 안으로 퍼져나갔다. 미나 하커의 일기. 9월 22일 엑서터행 기차 안. 조나단 자고 있음. 마지막 일기를 쓴 게 엊그제 같은데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휘트비에 있을 때 조나단은 떠나 소식도 없고 온 세상이 내 앞에 펼쳐져 있던 그때, 그리고 이제 조나단과 결혼해서 조나단은 변호사이자 공동 경영자이고 넉넉해졌으며 호킨스 씨는 돌아가셨고 조나단은 또다시 가벼운 발작이 왔다. 언젠가 그가 물어볼지도 모르니 모두 기록해두겠다. 속기가 녹슬었다. 이렇게 뜻밖의 번영이 찾아오면 그렇게 된다. 다시 연습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장례식은 아주 소박하고 엄숙했다. 우리와 하인들, 엑서터의 오래된 친구 한두 분, 런던 대리인, 그리고 법률협회 회장 존 팩스턴 경을 대표하는 신사 한 분이 자리를 지켰다. 조나단과 나는 손을 맞잡고 서 있었다.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 가장 소중한 친구가 우리 곁을 떠났다는 것을 느꼈다. 시내로 조용히 돌아왔다. 버스를 타고 하이드 파크 코너에서 내렸다. 조나단이 로우를 잠깐 거닐자고 해서 앉았는데 사람이 별로 없고 빈 의자들이 쓸쓸하게 늘어서 있었다. 집에 빈 의자가 생각났다. 일어나 피카딜리를 걷기 시작했다. 조나단이 내가 학교에 가기 전 예전처럼 팔짱을 끼었다. 예절과 품위를 가르치다 보면 그 고지식함이 몸에 배는 법이라 좀 어색했지만 조나단이었고 내 남편이었으며 아는 사람도 없었으니 그렇게 걸었다. 줄리아노 상점 밖 마차에 앉은 큰 책 모자를 쓴 아름다운 아가씨를 바라보고 있는데 조나단이 아플 만큼 내 팔을 꽉 쥐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맙소사. 조나단의 신경이 또 발작을 일으킬까봐 언제나 걱정이 된다. 빠르게 그를 돌아보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그는 몹시 창백했고 공포와 놀라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키가 크고 여위였으며 매부리 코에 검은 콧수염과 뾰족한 턱수염을 가진 남자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 남자도 아름다운 아가씨를 열심히 바라보고 있어서 우리를 보지 못했다. 덕분에 나는 그를 자세히 볼 수 있었다. 좋은 얼굴이 아니었다. 차갑고 잔인하고 관능적인 얼굴에 붉은 입술 사이로 드러난 크고 새하얀 이가 동물처럼 날카로웠다. 조나단이 계속 그를 바라보자 눈치를 챌까봐 걱정됐다. 사납고 불쾌해 보여서 화를 낼 것 같았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나에게 말하는 게 아닌 듯한 투로 대답했다. 저 사람이 누군지 보이지 않아? 아니, 모르겠어요. 누구예요? 그의 대답이 나를 충격과 전율로 뒤흔들었다. 마치 나에게 말한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로 한 말이었다. 바로 그 남자야. 가여운 사람, 분명 무언가에 몹시, 너무나 몹시 겁먹어 있었다. 내가 옆에서 붙잡아주지 않았다면 쓰러졌을 것 같았다.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 한 남자가 상점에서 작은 꾸러미를 들고 나와 아가씨에게 건네자 마차가 떠났다. 검은 남자는 마차가 피카딜리 위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눈으로 쫓다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더니 마차를 잡아탔다. 조나단은 그를 눈으로 좇으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저 백작인 것 같아. 그런데 젊어졌어. 그를 더 괴롭히지 않으려고 조용히 그곳을 벗어났다. 그는 내 팔에 기대어 순순히 따라왔다. 조금 더 걷다가 그린파크에 들어가 앉았다. 가을치고는 더운 날이었고 그늘진 곳에 편안한 의자가 있었다. 몇 분간 멍하니 있다가 조나단의 눈이 감기더니 내 어깨에 기대어 조용히 잠들었다. 그게 최선이라 생각해서 내버려 뒀다. 20분쯤 지나 그가 깨어나더니 아주 밝은 표정으로 말했다. 이런, 미나, 내가 잠들었어. 이렇게 무례하게 굴어서 미안해. 자, 어딘가 가서 차 한잔하자. 그 검은 낯선 사람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이 분명했다. 병을 앓는 동안 이 사건이 상기시켜준 것들을 잊어버렸듯이 이렇게 잊어버리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 뇌에 손상을 주거나 이미 준 것일 수 있다. 물어봐서는 안 된다. 더 해가 될 수 있으니? 하지만 어떻게든 그의 해외여행에 대한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제 그 꾸러미를 열어보고 무엇이 쓰여 있는지 알아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오, 조나단, 내가 잘못하는 것이라면 용서해줘. 하지만 당신 자신을 위해서야. 잠시 후 여러 면에서 슬픈 귀향이다. 그렇게 잘해주시던 분이 없는 빈집. 조나단은 아직 창백하고 가벼운 발작이 다시 와서 어지러워하고 있다. 그리고 반 헬싱이라는 사람에게서 전보가 왔다. 웨스털라 부인이 닷새 전에 돌아가셨고 루시도 그제 돌아가셨습니다. 두 분 모두 오늘 함께 장례를 치렀습니다. 몇 마디 말 속에 얼마나 많은 슬픔이 담겨 있는지. 가여운 웨스털라 부인, 가여운 루시, 떠났어. 다시는 우리에게 돌아오지 못해. 그리고 가여운 아서, 삶에서 그 달콤함을 잃어버렸으니 하느님, 우리 모두가 이 슬픔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스워드 박사의 일기 9월 22일. 모든 것이 끝났다. 아서는 링으로 돌아갔고 퀸시 모리스가 함께 갔다. 퀸시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루시의 죽음으로 우리 누구 못지않게 고통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마치 도덕적인 바이킹처럼 의연하게 버텼다. 미국이 계속 저런 사람들을 배출한다면 정말 대단한 나라가 될 것이다. 반 헬싱은 오늘 밤 암스테르담으로 떠나기 전에 누워서 쉬고 있다. 내일 밤 돌아온다고 했다. 직접 처리해야 할 일들만 보고 오겠다고. 돌아오면 가능하다면 나와 함께 있을 것이고 런던에서 시간이 걸리는 일이 있다고 했다. 가여운 노인. 지난 한 주의 긴장이 그 강철 같은 체력조차 무너뜨린 것 같아 걱정이다. 장례식 내내 그가 무언가를 무섭게 억누르고 있다는 것이 보였다. 모든 것이 끝나고 우리가 아서 곁에 서 있었는데 아서가 루시에게 수혈했던 일을 이야기하며 그때부터 그녀가 하느님 앞에서 진정한 자신의 아내가 된 것 같다고 했다. 반 헬싱의 얼굴이 하얗게 또 붉게 번갈아 변하는 것이 보였다. 다른 수혈들에 대해서는 우리 중 누구도 한마디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다. 아서와 퀸씨는 함께 역으로 떠났고 반 헬싱과 나는 이곳으로 왔다. 마차에 단둘이 타자마자 그는 갑자기 심한 발작처럼 웃음을 터뜨렸다. 나중에 그는 웃음 발작이 아니었다고 부인하며 아주 끔찍한 상황에서 자신의 유머 감각이 발동한 것뿐이라고 우겼다. 울다가 웃고 웃다가 울기를 반복했다. 마치 여자처럼. 나는 그럴 때 여자를 대하듯 엄하게 대하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남자와 여자는 신경의 강함과 약함을 표현하는 방식이 참으로 다르다. 그러다 얼굴이 다시 엄숙하고 굳어지자 왜 웃었는지 그것도 하필 이런 때에 물었다. 그의 대답은 그답게 논리적이고 힘있으면서도 신비로웠다. 아, 자네는 이해 못하는군. 내가 웃는다고 해서 슬프지 않은 게 아니야. 웃음이 목을 막을 때도 울었잖아. 그렇다고 울 때 전부 슬프다고 생각하지도 마. 웃음도 마찬가지로 찾아오거든. 언제나 기억해두게. 들어가도 될까요? 하고 문을 두드리는 웃음은 진짜 웃음이 아니야. 웃음은 왕이야. 원할 때 원하는 방식으로 찾아오지. 허락을 구하지 않아. 시간을 고르지도 않아. 그냥 나왔어 하고 말하지. 보게, 나는 그 사랑스러운 아가씨를 위해 진심으로 슬퍼했어. 늙고 지쳤지만 피도 내줬어. 시간도 기술도 잠도 줬어. 그녀가 모든 걸 가질 수 있도록 다른 환자들도 기다리게 했어. 그런데도 나는 그녀의 무덤 앞에서 웃을 수 있어. 무덤 파는 사람의 삽에서 흑이관 위로 떨어지며 쿵, 쿵 소리를 낼 때 그 소리가 내 심장을 울려 볼에서 피가 가시는데도 웃을 수 있어. 그 가여운 청년을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져. 살았다면 내 아들 나이였을 것이고 머리카락과 눈빛이 같은. 이제 자네는 내가 왜 그를 그토록 사랑하는지 알겠지. 그런데 그가 남편 된 자의 심장을 가장 깊이 찌르는 말을 하고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그를 향해 흔들릴 때에도 바로 그 순간에도 웃음의 왕이 찾아와 귓가에 소리치지.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하고 말이지. 그러면 피가 다시 춤을 추며 볼로 돌아오고 그가 가져온 햇살 한 조각도 함께 오지. 참으로 이상한 세상이지. 슬픈 세상, 비참함과 고통과 괴로움으로 가득한 세상. 그런데 웃음의 왕이 오면 그 모든 것이 그의 곡조에 맞춰 춤을 추어. 피 흘리는 마음도 묘지의 마른 뼈도 흘러내리며 타는 눈물도 모두 그가 웃음 없는 입으로 연주하는 음악에 맞춰 함께 춤을 추지. 그리고 그가 찾아오는 것은 좋은 일이야. 친절한 일이야. 아, 우리 인간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팽팽하게 잡아당겨지는 밧줄 같아. 그러면 눈물이 오고 빗속의 밧줄처럼 우리를 단단하게 해줘. 어쩌면 긴장이 너무 커져서 끊어질 때까지. 하지만 웃음의 왕이 햇살처럼 찾아와 긴장을 풀어주면 우리는 다시 우리 일을 견디며 나아갈 수 있어. 그의 생각을 모른 척해서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왜 웃었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해 물었다. 그가 대답할 때 얼굴이 굳어지며 전혀 다른 어조로 말했다. 아, 그 모든 것의 냉혹한 아이러니 때문이야. 꽃으로 장식된 그 사랑스러운 아가씨,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아름다워서 우리 모두 정말 죽은 것인지 의아할 정도였잖아. 그녀의 가족들이 잠든 외로운 교회 묘지의 아름다운 석조 무덤에 그녀를 사랑하고 그녀가 사랑했던 어머니 곁에 눕혀졌잖아. 그 슬프고 느린 조종소리. 천사의 흰옷을 입은 성직자들이 책을 읽는 척하면서도 한 번도 페이지에 눈길을 두지 않는 것. 고개를 숙인 우리 모두. 그래서 다 무엇을 위한 것이지? 그녀는 죽었어. 그렇지 않은가, 존? 교수님, 저는 솔직히 거기서 웃을 게 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설명을 듣고 나니 더 모르겠어요. 장례식이 우스웠다 치더라도 가여운 아트와 그의 고통은 어떻고요? 그의 마음은 그냥 무너지고 있었잖아요. 바로 그거야. 루시에게 수혈한 피가 그녀를 진정한 신부로 만들었다고 하지 않았나? 네, 그에게 달콤하고 위안이 되는 생각이었죠. 그렇지.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어.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다면 이 사랑스러운 아가씨는 여러 남편을 둔 셈이 되고 죽어버린 것과 다름없지만
교회법으로는 살아있는 아내를 둔 나는 아내에게 신실한 남편임에도 중혼자가 되는 거야. 거기서도 농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내가 말했다. 그런 말을 하는 그가 딱히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가 내 팔에 손을 얹고 말했다. 존, 아프게 했다면 용서해주게. 상처가 될 때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았어. 오직 믿을 수 있는 오랜 친구인 자네에게만 보여주는 거야. 내가 웃고 싶었던 그 순간, 웃음이 찾아왔던 그 순간, 그리고 웃음의 왕이 왕관을 챙겨 멀고 먼 곳으로 오랫동안 떠나버린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면 어쩌면 나를 가장 가볍게 여길 사람이 자네일 거야. 그의 목소리의 따뜻함에 마음이 움직여 왜냐고 물었다. 내가 알기 때문이야. 이제 우리는 모두 흩어졌다. 오랜 날 동안 고독이 날개를 펼치고 우리 지붕 위에 앉아 있을 것이다. 루시는 런던에서 멀리 떨어진 외로운 교회 묘지, 가족들의 당당한 영묘에 누워있다. 공기가 맑고 햄스테드 언덕 너머로 해가 뜨며 야생화가 절로 피어나는 곳에 이것으로 이 일기를 마칠 수 있다. 또 다른 일기를 시작할 수 있을지는 오직 하느님만 아신다. 만약 시작한다면 혹은 이것을 다시 펼친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이야기를 위한 것일 것이다. 내 삶의 로맨스가 기록된 이 끝에서 다시 나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전에 나는 슬프게 희망 없이 말한다. 끝. 웨스트민스터 가제트 9월 25일 기사. 햄스테드의 미스터리. 햄스테드 근방이 요즘 일련의 사건들로 술렁이고 있다. 과거 켄싱턴의 공포 혹은 칼부림 여인 혹은 검은 옷의 여인으로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사건들과 비슷한 양상이다. 지난 2-3일 동안 여러 아이들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거나 히스에서 놀다가 돌아오지 않는 일이 발생했다. 아이들 모두 너무 어려서 제대로 된 설명을 할 수 없었지만 공통적으로 예쁜 아줌마와 함께 있었다고 했다. 아이들이 없어진 것은 언제나 늦은 저녁이었고 두 차례는 다음 날 이른 아침에야 발견됐다. 동네에서는 처음 없어진 아이가 예쁜 아줌마가 산책하자고 했다고 말한 뒤부터 다른 아이들도 그 표현을 쓰게 됐다고 본다. 요즘 아이들이 서로를 꿰어내는 놀이를 즐겨하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독자 한 분이 전해주기를 아이들이 예쁜 아줌마 흉내를 내는 모습이 정말 재미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 문제에는 심각한 측면이 있다. 밤에 없어진 아이들 모두 목에 작은 상처가 나 있었다. 쥐나 작은 개에게 물린 것 같은 상처로 개별적으로는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이것이 반복된다는 것은 무언가 일정한 방식으로 상처를 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찰은 특히 어린 아이들이 햄스테드 히스 일대에서 혼자 돌아다니지 않도록 주의하고 떠돌아다니는 개들을 살피도록 지시받았다. 웨스트민스터 가제트 9월 25일 호회. 햄스테드의 공포. 또 다른 아이 부상. 예쁜 아줌마. 어젯밤 없어진 또 다른 아이가 오늘 아침 늦게 햄스테드 히스터스 일쪽 금작화덤불 아래에서 발견됐다.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목에 작은 상처가 있었다. 아이는 몹시 쇠약하고 야위어 보였다. 의식을 되찾은 뒤 역시 예쁜 아줌마에게 이끌려갔다고 했다. 다음 회차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주세요.